주간경향에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분석을 했는데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뉴스공장이 이제 평일 아침 7시 5분에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데 동시 시청자 수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고요. 방송 한 편의 누적 조회수는 200만 회에 달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의 출연진을 집계를 해봤더니 1년간 국회의원 119명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곽상원 예, 곽상원 의원이나 이제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제 뉴스공장 출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최민희 의원이 또 뭐 저격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을 언론인으로 안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시사저널이라든지 시사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하는 영향력 있는 뭐 신뢰하는 언론인의 항상 상단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을 언론인으로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언론인들에게 부여되는 기준으로 평가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어준 씨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무나 김어준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나 뭐 몇백만 명씩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많은 주목을 끄는 데는 또 이제 그만의 장점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서 또 김어준 씨가 이제 체포될 뻔하면서 김어준이 나라를 구했다 막 이런 서사까지 있어서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비판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모론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2012년에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세월호 그 고의 침몰 음모론 그리고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테면 미투 고의 공작설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도 계속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이 사실로 아닌 게 드러나도 한 번도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언론인이면요. 그러면 시사인이 오보를 하면은 그 정정보도나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받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금 나라 전체가 김어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이게 보수 쪽으로 옮아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말의 책임감을 김어준이 느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어준이 권력화됐다라는 거가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난번 총선에서의 하나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김어준 방송에 이제 총선에 나오시려는 의원들 아니면 이제 처음 이제 정치 지망생이 나와가지고 김어준 씨가 자 차렷 절 예, 이렇게 하니까 그 다선 의원이 거기에서 쭈삣쭈삣 대다가 다 절을 하고 김어준은 파한 대소를 박장대소를 하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전환길이 고성국이나 전환길이 국힘 의원들 절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오만해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세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조금 이 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본인이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김어준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또 뭐 이거 김어준의 뉴스공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거기에 나오는 패널들 중에서 약간 음모론적 얘기를 하는데 제지가 안 돼요. 확인이 안 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널리즘 생태계는 위험하다 그 생각 많이 해요. 사이비종교의 그 교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됐던 방송. 네, 질문들. 손석희 씨가 복귀한 그 방송. 그거 안 봤죠. 라이벌이니까. 안 봤어. 안 봤는데 그 짤은 봤어요. 자기는 유튜브 잘 안 본다. 그 이유가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손석희 답다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손석희 씨가 레거시 미디어의 마지막 왕손 아니에요. 마지막 왕세자, 황제, 마지막 황제 같은 거지. 그거는 나는 저널리스트가 갖춰야 될 태도라고 봤어. 내가 확인하지 않은, 승인하지 않은 정보 앞에 맞서는 태도. 난 이게 저널리스트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곤조죠. 예, 성깔이고. 그런 맥락에서는 손석희 답다. MBC에서 출연 요청을 했을 때 유튜브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다고 그래서 아니 손석희 씨가 이제 현업으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제가 그거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제1인자가 누구야? 김어준 씨죠. 김어준이잖아. 그럼 당연히 김어준 씨를 청수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그 투샷이 딱 나가면 그거는 이제 시청률은 말할 나위도 없고 본방 시청률은 말할 나위도 없고 유튜브에 1000만 조회수 찍는다. 내가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어요. 마땅한 지적이네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청수 대타로 나가서 이야기했지 그래서. 나를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손석희 씨 그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민원연에서 올해 언론인상인가? 뭐 이런 거 시상식 하는 거 있어요 매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허접한 상 하나 받고 본상 대상 해당되는 이제 손석희 씨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상 소감에서 이 골목 상권 침해하는 대기업이라고 규탄하고 이제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석희 씨를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손석희 씨가 이제 들고 있던 트로피 내가 투덜대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줄까? 더 모욕적인 것은 내가 그걸 덥석 받을 뻔했다는 거야. 손석희 씨 좋아합니다 저는. 최근에 시사저널이나 시사인에서 조사한 거 보면 가장 신뢰하는 또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거의 탑이란 말이에요. 손석희 옹이 뭐 1등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2024년 시사인 조사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2위 그리고 3위가 다 있으십니다. 네. 누가 1위예요? 손석희. 아이, 예. 관둔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1위야.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확실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의원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고 대의원 위에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됐었거든요. 지금 안 돼요. 국회의원이 대의원한테 지시해도 대의원이 안 들을 뿐더러 네. 대의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당원들은 대부분 어떤 걸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유튜브죠. 네. 유튜브 아니면 커뮤니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바뀌진 않는다. 네. 특히 유튜브나 커뮤니티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뭐 검찰 개혁 같은 것도 빠르게 더 강하게 당보다 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지금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 지금 원고에다가 유튜브 얘기하니까 매불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김어준하고 매불씨밖에 더 있어요. 매불쇼는 건들지 마. 우리 채우기 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곽상원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유튜브가 이제 거의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근데 벗어나긴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당이 그렇다고 해서 박상환 의원은 네. 다음에 네. 경선을 경선을 하잖아요. 질 확률 높아요. 저주하지 말고 저주가 아니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잘 안 바뀐다니까요. 아. 네. 지금 각종 커뮤니티나 댓글 한번 보시죠. 유튜브 댓글. 곽상은 안 된다. 아. 대통령님 사위 잘못 떴네요. 도배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보세요. 근데 다 좋은데 당이 하는 일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정책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정권을 잡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다는 진단이 나온 것인데. 넘어갔다기보다는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넘어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 경향신문도 그거 그렇게 많이 써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얘기 나오지. 아니 뭐 질투야 뭐 질투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긍정적으로 볼 수도 그럼요. 있는데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국민들이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거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도 있고 아. 또 어찌 보면 어떤 채널에 의해서 이제 너무 당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이 그럼 그 당은 그 채널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국회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겠죠. 쉽진 않겠죠. 제가 박상원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네.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아마 경선하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네.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더더욱 소신 발언을 못해요. 더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슈로 드러났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특히나 대변인 수석 대변인까지 나와서 그건 이제 선언적 의미이고 좀 대법원을 압박하자는 차원이지 그걸 어떻게 실제로 만들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뭐 검찰 개혁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법무부가 이야기한 거,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구독자 싹 빠져요. 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아니, 한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좀 대통령이 왜 토론까지 해보라 그랬는지 그걸 살펴보자. 네. 논쟁과 토론은 중요하다. 그럼 논쟁과 토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구독자 빠지고 슈퍼챗 떨어지고 욕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당가다가 그럼 나도 절로 가야지. 아. 그러면 모든 유튜버가 그쪽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소신을 못하는 소신 저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많이 벌었거든 이미. 그래서 저 정도만 할 수 있지. 다들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거지. 그 건강한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다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내란 특별 재판부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180명의 민주당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게 조금 얘기해야 돼.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권력에게 머리는 안 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곽상원 의원이 굉장히 김어준 총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많이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아울러 또 김 총수의 과도한 이런 어떤 여론 장악력 이것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사실 민주당에 네. 이제 스피커가 어디냐 예. 이러면 사람들이 예. 뭐 델리민주가 있지 않습니까? 델리민주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죠. 있죠. 공식 근데 유튜브가 있죠. 예, 근데 예.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뉴스공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언론 매체가 뉴스공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네. 정도로 사실상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곽상원 의원 같은 분은 네. 그런 걸 좀 경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는 언론 매체 내지는 채널 네. 홍보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다 그 저기 가서 예. 저쪽에서 우리 얘기를 떠들고 음.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네. 이러다가 지나치게 민주당이 그런 어떤 유튜브 매체 거대 네. 매체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마치 저는 저 극우 유튜브에게 국민의힘이 휘둘리듯이. 그렇죠.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네. 걸 경고하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뭐 어쨌든 그 민주진영의 유튜브들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정치권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정도로 네. 힘이 세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니고 네. 또 김 총수가 그만큼 좋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시청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공당의 어떤 네. 경선이나 공천 시스템에 변수가 되는 정도까지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염려는 합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돼서 네. 하신 말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바로 김건희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네. 그런 국민 주권이 상수가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회복하려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이런 지나친 여론 집중 현상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이거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뉴스를 골라낼 건지 좋은 정보를 찾아낼 건지 하는 혼돈은 계속 될 것인데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길라잡이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길라잡이요. 네,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반작용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부 혼돈을 가지고 유튜브가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흐름에 앞다리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돈은 뭐 당연한 거지.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세상에 사람이 많고 사람이 온갖 유형이 다 있잖아요. 택도 아니고 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있죠. 근데 온라인이 열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에도 다 출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아날로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표출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기존의 저널리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묘한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봐요. 예컨대 제가 그 질문들 나갔을 때 어떤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특정 유튜브의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어떤 정치 성향인지 데이터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배승희 뭐 나는 그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어떤지 보다가 너무 형편무인지경이라 볼 게 못 되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 방송하고 이제 경공하고를 나란히 분석을 해서 맞아요. 여기는 국힘 지지자가 뭐 100% 가까이 네.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이 100% 가까이 그러니까 둘이 쌤쌤이야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퀄리티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편파는 중요하지 않지. 예. 도달 과정이 중요하지. 겸공에서 다루는 정보의 양과 깊이와 그거에 대한 해석의 어떤 해석하는 논리의 규칙과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그 품질, 방송의 품질 이거하고 그래서 뭐 신의 한수나 뭐 배성희 변호사의 뭐나 이런 거 혼자 나와서 막 떠드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건데 그거를 보는 사람의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딱 등치시켜 놓고 둘 다 문제야. 그래서 둘 다 신뢰성이 낮거나 둘 다 질이 낮다 이렇게 그냥 폄하를 해버린다는 아니 거죠. 손석희 씨 빼고 1등이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거 예. 자료만 나갑니까? 꼭 넣어주시고. 예, 뭐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유튜브 플랫폼과 SNS 등등 새로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고 전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게 다 생기는 거잖아요. 온갖 게 다 있죠.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총수는 이제 그 혼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대중적인 흐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밸런스가 잡혀갈 거라고 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인간 세상은 항상 그렇게 작동해 왔고 기자들이 예전에는 자기들이 그 가리마를 탔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예, 의제를 자기들이 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집단 지성체로서 기자 군집이 있고 그 군집의 더듬이로서 노련한 더듬이로서 데스크가 있고 그 시점에 의제를 설정해서 이것이 뉴스라고 정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했죠. 예. 작동했는데 한 50년 정도 작동해서 50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데스크의 권위가 해체됐죠. 일단 기자 본인이 직장인이 됐기 때문에 네. 기사 노무자가 됐지. 그리고 그것이 플랫폼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의 산산이 해체되고 있는 와중이죠. 네. 거기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죠. 상실감을 느끼는 기자들이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유튜브 상의 미디어에 대해서 그 미디어들도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죠. 깎아내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죽었다까지는 너무 심한데 네. 위축됐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사망 직전이다. 이런 거기에는 이런 조건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언론이 위축되었다, 또는 장악되었다, 또는 눈치를 본다, 뭐 등등.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넣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채널이. 근데 그 중에서 왜 김어준 채널이 김어준 총수가 하는 이 겸공이나 혹은 다스베이다도 저널리즘 기능을 하니까 그 이유를 뭘로 보세요? 제가 음모론자라고 불리는 이유하고 맥이 닿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위험한 영역이고 그로 인해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영역에 적극적인 추론과 주장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꼭 맞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 태도를 봐주는 거라 꼭 이해하죠. 소위 시청자들이 수용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겨 먹은 게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서 오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윤시빈 작가가 띄워줘야죠. 언론인은 미래의 언론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은 이제 그냥 어떤 언론 기관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자기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고. 오,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난 이거 딱 보면서 뉴스공장 생각났거든. 뉴스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추세가 있는데 오래된 기업 브랜드는 이제 개별 언론인 각각의 브랜드보다 영향력이 작다. 왜 뉴스공장을 보냐? 김어준 때문이지. 맞아요. 예. 잘생겨서 그렇다고 좀 보태주세요. 그러니까 김어준 때문에 보는 거예요. 김어준이라는 미래에서 온 언론인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김어준이 저널리스트로서 지난 1998년 딴지일보 창간 이후에 낙검수를 거쳐서 겸공에 이르기까지 해왔던 1년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의 성격을 인지했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김어준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소셜미디어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존재감이 커요. 음모론자라고 언론에서 비방받는 자기만의 어떤 사고의 패턴이 있습니다. 강력한 개성을 가진 개별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 개별 언론인이 언론기관보다 더 존재감이 커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 책에는 써놨는데 이미 돼 있는 거야.
마음에 들어요? 좋은 내용이야. 아, 예. 아니 본인이 겸공 첫 방송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아니요. 결론은 편파적이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지금 편파적이 방송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응원하시고 성원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본인은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잘생겼으니까. 그렇지. 천재라서? 그리고 천재라서 또 있고 저기서 말한 게 결국은 캐릭터거든요. 캐릭터예요. 네. 그 캐릭터로서 저를 받아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험한 지역에 발을 디딘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다. 감수한다.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게 꼭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다. 는 것도 확인됐으니까 그 정도면 신뢰할 만하지. 아닌가? 기자라는 직업은 저는 이게 뭐지? 이거 없어져가는 직업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언론인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총수가 왜 사람들이 그 총수의 방송 뉴스를 볼까라고 할 때 언론기관이 아니라 언론인이 자신의 개성,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내줄 때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과연 손석희와 김어준이 한 자리에서 함께 방송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는 손석희 씨의 영역을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석희 씨는 그 레거시 미디어의 마지막 황태자로 그 곤조를 유지하는 게 손석희답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 세계로 끌어들여서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누구 만들어 주면 누군가가 거기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예컨대 뭐 손석희 씨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 이번에 이제 파일럿식으로 질문들 5회 해봤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토크쇼 하면서 김어준 총수를 초대했다. 그럼 안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생각 좀 해보고. 니네 뭐 음모론자 무당 뭐 이렇게 말하려면 좀 알고 말해라. 당신들이 그렇게 기사에서 함부로 막 그렇게 글질해야 될 정도로 활동해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30년 가까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인정하는 저널리스트인데 왜 니들만 인정을 안 해?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어서 초대한 면도 좀 있었어요. 예, 그 점은 오늘 방송 소감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김어준 띄엄띄엄 보지 마라. 야. 좋은 내용이네. 네.